왕우럭이가 돕는 쌀농사, 도시농부도 보람.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곳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가 있습니다. 합수머리를 꼭지점 삼고 두 개의 강줄기를 따라 삼각형으로 펼쳐진 남계리는 대부분의 땅이 쌀농사를 짓는 논입니다. 논둑 곳곳에는 무농약별을 날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2022년 7월 23일 오전 남계리 1340번지 논두렁에 등산용 신발과 모자 등 다양한 작업복을 입은 남녀노소 2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익숙한 듯 낫을 들고 논두렁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배도 되는 걸까요? 농부 행세 갖췄지만 벼와 피 구분은 어려워.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주황색 장화를 신고 하늘색 긴팔 셔츠를 입은 남성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벼인지 피인지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차림새는 영락없는 농부지만 벼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도시민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임진여울 영농조합이 이끄는 공유농업, 나도 농부다의 4번째 현장 작업일이었습니다. 공유농업은 연초에 모집한 23가정이 공동으로 한 해 농사를 짓는 모임입니다.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참가자들이 손으로 직접 합니다. 참가비로 가구당 15만 원을 내고 함께 농사를 지은 뒤 수확물은 모두 나눠 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시 등에서 모여든 참가자들은 이미 텃밭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경험을 쌓으려는 사람, 아이들의 체험을 위해 신청한 사람 등 동기가 다양합니다. 2022년 11월 마지막 모임에서는 직접 농사지은 쌀로 떡을 하는 등 조촐한 축제도 열었습니다. 이들은 논 옆에 있는 텃밭에서 쌈 채소, 토마토,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배추도 기릅니다. 이날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자 가져온 반찬에 임진여울 쌀로 만든 밥과 고추장, 참기름을 둘러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11월까지 모두 8차례 이런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임진여울 영농조합은 연천 지역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만든 조합입니다. 2017년 27농가로 시작했는데 2022년 8월 기준 109농가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임진여울 영농조합 박용석 대표는 이양기나 콤바인 등 농기계를 쓰지 않고 비료도 전혀 뿌리지 않는 무투입 농사를 실험하기 위해 공유농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무투입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1년 농사를 지어보고 싶은 도시민과 함께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구상했다는 것입니다. 박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투입 농사를 지으려면 미생물과 유기물이 많은 땅으로 복원돼야 합니다. 그래야 땅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2022년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2023년에는 무투입 농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진여울의 친환경 논농사는 냉온탕을 활용해 벽실을 소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60도의 뜨거운 물에 벽시가 들어간 자루를 10분간 담가둡니다. 이후 재빨리 찬물에 넣고 더운 기운을 식힙니다. 이것만으로도 종자 전염되는 키다리병과 벼입 선충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독한 벽시는 자담 유황을 100배 희석해서 만든 천연 살균제에 24시간 담가둡니다. 모판에 벽시를 넣고 싹을 틔우는 것은 조합원들이 지역별로 모여 공동으로 작업합니다. 공유농업 참가자들은 4월 초에 벽시를 파종하는 단계부터 체험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잡초 제거 작업을 왕우렁이가 한다는 것입니다. 모내기가 끝나고 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논에 우렁이를 방사합니다. 우렁이는 논 곳곳을 돌아다니며 풀을 먹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의 약 88.9%가
우렁이 농법을 활용합니다. 우렁이는 풀과의 싸움이라고 불리는 친환경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추수한 후 볏짚은 한 묶음에 5만 원씩 축산 농가에서 사갑니다. 소여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임진여울은 볏짚을 팔지 않고 썰어서 논에 다시 넣습니다. 볏짚은 썩어서 땅속 유기물을 늘립니다. 산에 쌓인 낙엽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박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우리에게 벼이삭도 주고 볏짚도 주면 계속 주기만 하는 거니까 볏짚은 논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연천군에서 55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임태신 씨는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니 땅이 좋아져서 병충해가 줄었다고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거의 도열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없어요. 흰빛 잎 마른 병이라고 이 벼가 가을 되면 하얗게 이파리가 그렇게 된다고. 요즘엔 그 병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땅이 좋아졌다는 얘기지. 한국의 농약 비료 사용량 선진국 대비 몇 배 많아. 2018년 기준 국내 친환경 인증 농지는 7만 8천 헥타르입니다. 경지 면적 대비 친환경 농지 비중은 4.92%로 5%가 안 됩니다. 2023년 8월 기준 친환경 인증 농지는 6만 7,238헥타르로 2018년과 비교해 면적이 줄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주요 해외 농업 국가에 비해 단위 면적당 농약과 비료 사용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2년 5월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농업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1헥타르당 농약 사용량은 11.4kg에 달합니다. 호주, 캐나다와 비교하면 농약을 5배가량 더 쓰는 것입니다. 비료 사용량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1헥타르당 비료 사용량은 268kg으로 미국의 2배, 캐나다의 2.4배에 달합니다. 농림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인 석유를 원료로 하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기준 5.2%인 친환경 농업 실천 면적을 2030년 12%, 2050년 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에서 당시 4.5%였던 친환경 농업 면적을 2020년까지 8%로 늘리기로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농림부 친환경 농업과 관계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여러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2020년 발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760만 이산화탄소 환산톤이고 그중 농업 분야는 2.9%를 차지합니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원별로 나누면 경종 부문에서 1,180만 톤, 축산 부문에서 940만 톤, 시설원예, 농업기계 등 에너지 부문에서만 100만 톤이 발생합니다. 경종 부문에서는 예를 들어 논에 물이 차 있거나 화학비료 등 질소를 투입하면 각각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배출됩니다. 퇴비나 볏짚 등 유기물을 넣어도 미생물이 유기물에 포함된 탄소를 분해해 대기로 방출합니다. 건강한 땅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 그런데 농경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대지의 입맞춤을에 출연한 과학저술가 크리스틴 올슨 등에 따르면 농업 생태계가 살아있는 건강한 땅은 탄소를 흡수합니다.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광합성을 할 때 산소를 내보내고 탄소를 연료로 쓰는데 남은 탄소는 땅에 저장됩니다. 또 농경지에 퇴비, 볏짚 등 유기물을 투입하면 미생물이 유기물에 포함된 탄소를 분해해 일부는 뿌리를 통해 식물에 공급하고 일부는 대기로 배출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토양에 저장됩니다. 식물이 자라나면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 흙에 저장되는 탄소 역시 점점 쌓입니다. 이를 토양 탄소 격리라고 합니다. 즉 농경지는 대기에 탄소를 포집해 토양에 저장하는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구 토양 속에는 약 2조 5천억 톤의 탄소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대기 중에 있는 탄소량의 3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 땅속에 있던 탄소가 대기로 배출되면서 150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0% 넘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경운기 등을 이용해 농토를 뒤집고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땅을 황폐화하는 농업 방식이 땅속에 있는 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시켜 온실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농사법을 바꾸면 토양이 탄소의 흡수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경운을 하지 않거나 얕게 하는 것이 땅의 유기물을 늘리고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농업 방식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깊게 갈면 어떻게 돼요? 흙 속에 있는 생태계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핵폭탄이 떨어지거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싸그리 문명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그 토양 속 생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흙을 막 이렇게 갈 때 그들의 이 어떤 생존 터전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이 탄소 덩어리들이 그냥 메탄이나 아니면 아산화질소 이런 형태로 해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프랑스 농무부는 농업이 탄소의 배출원이면서 동시에 흡수원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포퍼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토양의 탄소 함량을 매년 0.4%씩 늘리면 인류가 매년 배출하는 같은 양의 탄소를 격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104개국에서 719개 조직이 이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또 2022년 1월 독일에서 열린 제14차 베를린 농업장관 회의에서 68개국 농업장관은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식량 확보는 토양에서 시작된다라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 토양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의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은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대기 등의 논물 관리와 비료 사용 감축, 농경지에 투입되는 분뇨량 저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주력할 뿐 탄소 흡수원으로서 토양을 활용하는 관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정책은 종합적 차원의 농경지 관리 비급. 박용석 대표는 철학이 없으니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메탄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논물을 중간에 뗄 경우 우렁이가 소실되거나 질소 비료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강물이 부영양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물을 빼고 다시 넣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박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경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수치 저감만 신경 쓰다 보니 종합적인 차원에서 농경지를 보지 못합니다. 유병덕 소장은 농업 생산 분야에서 생태계 순환을 되살리는 일과 함께 농업 유통 분야에서 먹거리 손실과 폐기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식품의 3분의 1이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손실 및 폐기되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2.9%라는 것은 생산 분야만 산출한 것이며 식품의 생산, 수송, 가공, 유통, 폐기 등 모든 과정을 감안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적게는 21%, 많게는 37%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탄소 중립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의 7대 과제 중 하나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농약과 비료를 2020년 대비 각각 50%, 20%씩 감축하고 유기농업을 전체 농경지의 2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산지 표시, 영양 첨가물 등의 식품 라벨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소비 단계에서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186만 헥타르이던 한국의 경지 면적은 2021년 154만 헥타르까지 줄었습니다. 또 농가 인구의 62% 이상이 60대 이상이며 농가 경영주의 42.7%가 7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농업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유병덕 소장은 일종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농민들을 지원해서 탄소 흡수원인 농경지를 지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농지나 숲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 이미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면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농업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기후 크레딧을 줘야 합니다.